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범한 30대 남자 구독자 중 하나입니다. 어디 가서 저희 가족 얘기 한 번도 속 편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 오죽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에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됐네요. 팔자는 다 운명이라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전 처음에 그 말 절대 안 믿었거든요. 사람 운명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지 어떻게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거냐고요. 그런데 얼마 전 그 팔자와 운명을 제대로 믿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집간 저희 누나 얘기예요. 둘 중에 누구 하나 좋아온 것도 아닌데 저랑 누난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꼰다고 하죠. 연년생인 누나와 같이 커오면서 왜 저렇게 인생을 자기 스스로 어렵게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저러는 거지 싶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엔 다를 거라고 자기 한번 믿어보라고 했던 누나의 결혼이 파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우리 누난 남자 복이 더럽게 없는 팔자구나.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나 보구나. 이젠 가족들 모두 반 포기하고 그냥 속 편하게 그렇게 생각할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엔 누나가 너무 착해서 어떤 사람들 눈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누나가 참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하고 저야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었지만 이젠 저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누나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중 하나였던 남동생인 저조차도 이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면 이젠 진짜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누나에게 허락을 받아 여기에 사연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보기로 했어요.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봐도 속에 경 읽는 것처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누나였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저와 같이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면 조금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족의 얘기니까 너무 심한 욕은 말아주시고 그래도 저희 누나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따끔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 누나가 뭘 했길래 이렇게 속 터져야 하냐 하시는데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려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나쁜 남자에 환장하고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희 누나가 특이 체질인 건가요? 제가 볼 때 누나가 팔자를 그렇게 망치게 된 이유는 300% 누나가 좋아하는 그 나쁜 남자들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윤아, 누나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네가 아빠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친구들이랑 영화만 보고 바로 들어올 거라고. 아니면 그냥 네가 아빠한테 누나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고 얘기 좀 해주라. 응? 누나가 나중에 용돈 챙겨줄게. 미안해. 이번에 한 번만 부탁할게. 누나, 너 또 남자친구 생겼지? 너 설마 그때 그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양아치 같은 3학년 선배랑 사귀기로 한 거 아니지? 야, 너 진짜 미쳤냐?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 그리고 뭐 나보고 아빠한테 거짓말 좀 해달라고? 왜? 그것도 그놈이 그렇게 해달래?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지훈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승원 선배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인상이 무섭게 생겨서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네가 내 동생이라고 하니까 학교에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자기한테 다 말하라고 하더라. 누나, 정신 차려. 그 선배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학교에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자기한테 다 말하라고? 누나, 우리 학교에서 돈 뺏고 괴롭히고 그런 질 나쁘게 행동하는 애들 다 그 선배 패거리들이라고. 누가 누구한테 일러바치고 누가 누굴 혼내? 하여튼 당장 헤어져. 그 선배랑 안 헤어지면 아빠한테 내가 전부 다 말할 거다. 나한테 뭘 얘기해? 지연이, 너 학교에서 뭐 잘못한 거 있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빠. 누나가 오늘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빠한테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긴장되네. 하여튼 너네 둘 아버지가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 같아도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엄한 짓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특히 김지연 지금 학교에서 중요한 시기인 거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네가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지훈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 공부도 공부지만 기집애가 밤늦게 함부로 싸돌아다니지 말고
넌 치마 꼬라지가 그게 뭐냐, 어? 학생이 말이야, 어디 술집 나가서 이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복이 작으면 치마를 새로 사든가. 왜 그렇게 한심한 인간들만 골라가지고 사귀냐고 눈알 윽박 지르는 것도 아빠가 들어오시기 전까지고요. 아빠가 들어오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섭고 몸이 굳는데 누나는 어떻겠어요. 아빠가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만 하는 거죠. 워낙 엄하고 무서웠던 아빠였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저도 누나를 일러바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되도록 같은 편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빠가 은근히 누나에게만 더 엄하고 세게 나오신다는 것을요. 끽해야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누나와 저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대우는 남달랐습니다. 뭐 그런 집들 아직도 많다고 하겠지만 저희 집 역시 아주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이었거든요. 누나가 한 번씩 우는 소리를 하면 엄마랑 아빤 너 낳으려고 연습용으로 나를 낳은 것 같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요. 그때마다 누난 무슨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지만 누나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할머니부터 아빠, 엄마까지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저한테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하고 엄하게 혼을 내시긴 하더라도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누나가 똑같이 그릇을 깨면 종아리가 새빨개질 정도로 회초리를 들고 어린애를 1시간씩 벽 보고 서 있으라고 그렇게 벽 보고 서 있는 누나 종아리가 시뻘겋게 부어있는 걸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누나한테 묘하게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됐던 것 같고요. 누나가 저렇게 같은 잘못을 해도 더 혼날 수밖에 없는 건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나를 조금 더 감싸줘야지. 안 혼날 수 있게 도와줘야지. 누나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꼭 저한테 대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었고요. 저희 아빠가 지금은 진급을 하셨지만 육군 대령 출신이셨어요.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장군 진급인데 할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으셔가지고 아빤 그렇게 크게 돈 욕심, 명예 욕심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유하게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정말 호랑이 같은 성정이긴 해요. 화가 나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눈썹을 이렇게 일그러뜨리시는데 그 표정만 봐도 누나랑 전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절로 날 정도였거든요. 저도 나중에 군입대를 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부대에서 대포라고 그래요. 장군 진급 포기한 대령이라고. 그게 딱 저희 아빠거든요. 일단 대령이 10호봉에 넘어간다 하면 그 사람은 뭐 부대 내에서 그냥 천하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장군들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어지간한 일들은 자기 선에서 그냥 다 처리하고요. 아마 남자분들 중에서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걸요. 저렇게 무뚝뚝하고 무섭고 그냥 여러모로 참 어려운 아빠랑 살고 있는 엄마가 제일 대단하다 싶을 수준이에요. 또 엄마 성격은 엄청 여성스럽고 순하고 하셔서 아빠가 고집불통으로 구셔도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세요 여보 하고 다 넘어가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 집에서 아빠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는 거죠. 밖에서도 안에서도 천하무적이었던 독불장군 아빠를 말이에요. 거짓말 해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오늘 늦지 말고 적당히 놀다가 들어와라. 어? 누나 약속한 거야. 이번 주 안에 꼭 헤어지겠다고 얘기한다고. 만약에 안 헤어지면 나 진짜 누나 생각 안 하고 아빠한테 얘기해. 지훈아 고마워. 진짜 너밖에 없어. 나 아까 아빠한테 들키는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약속 꼭 지킬게. 누나 알잖아.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네가 싫다고 하면 나도 싫어. 이번 주에 꼭 헤어지자고 할 테니까 약속했는데 안 나가면 걔가 더 화내고 난리칠 것 같아서 그래. 일찍 들어올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리고 누난 그런 고분고분하고 참한 엄마의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쁘장한 외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저희 누나긴 하지만 어디 가서 야 저게 네 누나야 하는 수군거림을 들을 정도로 누나는 어딜 가든지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나 있는 남동생들, 특히나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남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나랑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전 무서운 아빠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누나랑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제가 누나를 지켜줘야겠다는 그 의무감도 있고 하니까요. 제 말이라면 다 좋다고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하는 누나가 있어서 항상 든든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누나에게도 딱 하나 모자란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남자 보는 눈이요. 제가 누나한테 그러거든요. 누나 넌 남자 보는 눈이 어디 발바닥에 달려있냐고. 오죽하면 저희 누나 친구들 사이에서 한때 별명이 난지도였답니다. 어디서 그렇게 쓰레기 같은 남자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만나냐고요. 그 정도 얘기만 들어도 누나가 얼마나 남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속을 썩였는지 아시겠죠? 하여튼 누나 쫓아다니면서 그런 날파리 같은 놈들한테서 구해주는 것이 언제부터 제 일이 됐다니까요. 사람이 또 착해서 심하게 말도 못하겠는데 맨날 저한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네가 모르는 좋은 면도 있다. 한번 만나봐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만 답답해서 밑을 노르셨죠. 아니 누난 주변 사람들 얘기를 전혀 안 듣고 귀를 닫고 사는 건가.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누나가 만나는 남자들이라면 입을 모아서 욕을 하는 사람이 널려있는데 왜 저러나 싶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제 가족인데요. 니네 누난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집구석에 안 기어들어오고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발랑 까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여튼 손 많이 간다니까. 누나한테 문자해둬라. 내가 간다고. 그기 집에 대체 무슨 친구들이랑 이 시간까지 어울려서 공부를 하고 있나. 내가 직접 봐야겠으니까. 아빠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텐데 누나도 보는 눈이란 것도 있고 제가 데리러 나갔다 올게요. 도서관이라서 시끄러워서 전화 못 받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제가 누나한테 아버지 화 많이 나셨다고 따끔하게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얼른 갔다 올게요. 그놈을 만나러 나간다고 했던 누나가 뭐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랑 들어오기로 한 약속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도 저녁 먹을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누나한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고 결국에 대체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에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냐 직접 도서관에 가보신다고 일어나시는 걸 제가 얼른 말렸습니다. 혹시라도 누나가 그놈이랑 같이 있기라도 한다면 아빠가 그걸 보셨다간 정말 누나뿐만 아니라 저도 뒤지게 혼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누나 잡들이를 하겠다고 괜히 더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면서 얼른 누나에게 전화를 걸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신호 연결음은 갔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의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연결음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그냥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 누나한테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생긴 거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숨겨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누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아닌가. 머릿속으로 안 좋은 일들이 5만 가지는 더 넘게 스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발걸음이 빨라지다 못해 도서관 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시커먼 놀이터 가로등 불빛이 아주 얍실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기서 누가 지우나 하고 불러요. 어떻게 들어도 누나 목소리여서 발걸음이 딱 멈춰졌죠. 제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전화기는 왜 또 꺼놓고 있는 거냐고, 아버지가 지금 나오시겠다고 하는 걸 말리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는 하냐고. 누나 어깨를 붙들고 막 흔들고 있는데 고개 든 누나 얼굴이요.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입술 옆에 조그맣게 생채기가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볼 쪽이 노르스름한 게 멍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울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볼 쪽이 좀 부어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순간 진짜 눈이 확 뒤집힌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너 설마 그놈한테 맞기라도 한 거야? 미쳤냐? 당장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네가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것도 여자 얼굴을. 너 그럼 핸드폰도 그 자식이 뭐 어디 가지고 가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연락 안 됐던 거냐고. 아니야 지훈아, 그런 거 아니야.
얼굴에 상처 난 건 맞는데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걔가 화가 나가지고 뭐 집어던졌는데 잘못 맞아서 이렇게 된 거야. 걔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손찌검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지훈아, 화내지 마. 아빠가 이거 보셨다가 정말 뒤집어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도 못 들어가고 있었어. 네 말대로 진짜 헤어지자고 했어. 그런 놈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정말로. 제발 한 번만 비밀 지켜줘, 응? 또 저 소리.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거다. 지금 얼굴이 저 지경이 됐는데도 누난 참 속도 편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누나한테 버럭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누난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아빠한테 들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남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알면 진짜로 자기는 아빠한테 머리가 밀려서 집에 갇혀가지고 살지도 모른다고 펑펑 울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마음이 약해진 거죠. 요즘엔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내가 그때 누나를 안 도와줬었더라면. 그래서 아빠한테 들켜서 차라리 누나가 다신 그런 놈들 거들떠도 못 보게 죽어라 혼이 났으면 오늘 같은 일은 애초에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땐 저도 어렸고 정말 엉엉 울면서 애걸복걸하는 누나가 안쓰러워서 어떻게든지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 누나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말이에요. 아빠 곧 주무실 시간이니까 일단 어디 들어가서 세수부터 하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 모를 거야. 내가 편의점 가서 얼른 마스크 사올 테니까 누나는 얼굴부터 어떻게 해봐. 그렇게 후딱 뛰어가서 편의점에서 물티슈랑 마스크 사가지고 와서 눈물로 엉망진창이 된 누나 얼굴을 닦고 나서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아무리 집어던진 물건을 맞은 거라고 하지만 얼굴을 닦고 나니까 노랗게 올라온 멍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더 늦었다간 더 크게 혼날 것 같아서 얼른 누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넌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기어들어와? 네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어디서 친구들이라고 하나같이 너처럼 생각 없는 애들끼리 몰려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는 집에 부모도 없대? 이 시간까지 싸돌아다니게. 그 마스크는 또 뭐고? 비싼 핸드폰 사주니까 핸드폰은 뭐 폼으로 들고 다녀? 아빠, 누나가 늦는다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계단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감기에 걸려서 도서관에서 잠깐 졸았나 봐요. 누나 뭐하고 있어? 얼른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한 소리 했어요. 죄송해요, 아빠. 감기가 걸려가지고 당분간 공부도 집에서만 할게요. 다시는 안 늦을게요. 죄송해요. 핸드폰은 내일 바로 수리 맡기려고요. 제 옷깃을 붙들고 목소리까지 달달 떨어가면서 얘기하는 누나가 그저 안쓰럽기만 했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얘기를 했던 탓에 아빠는 거기서 더 화를 내시진 않고 어떻게 누나라는 게 저렇게 한심하게 맨날 동생 붙들고 다니기만 하냐면서 혀를 끌끌 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약은 안 먹어도 되냐고 하고요. 지훈아,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는 너 걱정할 만한 일 안 만들게. 그래도 그 선배한텐 제대로 헤어지자고 말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일 다신 없을 거야. 됐어. 누나가 지금 내 생각할 때야. 내가 어디 나조차고 누나한테 그런 놈 만나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여튼 엄마 아빠한테 안 들키게 약이나 잘 바르고 자. 그리고 그놈이 다시 연락하든 뭐하든 하면 나한테 바로 말하고. 누나는 다시 연락할 일도 없지만 혹시 말이라도 걸어오면 그땐 안 숨기고 바로 말하겠다면서 얘기를 하고 겨우 잠에 들었고 저도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자는 얘기에 그렇게 물건까지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는 놈이 어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놈이겠어요? 다음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혹시나 등굣길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제 옆에 꼭 붙어서 학교에 갔던 누나였습니다. 저도 그런 누나가 걱정이 돼서 점심시간에 외출증을 쓰고 나가서 약국에 들려서 멍크림을 사서 누나에게 전해주기 위해 2학년 교실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누나 교실 앞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놈이 누나 교실에 또 찾아온 겁니다. 자기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너만 그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다냐면서 누나를 협박하려고 왔던 모양이에요. 눈을 희번득하게 뜨고 뭐 구경 났냐고 교실에 있는 의자를 발로 퍽퍽 차면서 선생님 부를 생각하지 말라고 애들을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는 그 앞에 앉아서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고개만 숙이고 달달 떨고 있었고요. 그 3학년 선배라는 놈이 누나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툭툭 차는 모습을 보자마자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교실로 뛰어들어가서 그놈 얼굴에 그대로 손을 날렸습니다. 누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엉켜가지고 진짜 한바탕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언제 누구랑 싸워 봤겠어요. 그놈이랑 그놈 친구들한테 얻어맞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도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요. 제발 그만해. 내 동생한테 당장 떨어지라고. 지훈아 정신 차려봐. 괜찮아? 응?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누가 학교에서 이렇게 싸움을... 니네가 깡패야? 너네는 나 안 부르고 뭐하고 있어? 니들 전부 다 교무실로... 지훈이 넌 양호실부터 다녀와라, 결국 요란한 소동에 선생님이 달려오고 나서야 겨우 싸움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얼굴이 붓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 와중에 누나가 멀쩡한지 확인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얼른 양호실로 가자고 절 부축하고 가면서도 누난 내내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대뜸. 됐어. 그런 놈인 줄 몰랐어? 내가 말했잖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 원래 저렇게 깡패같이 구는 놈이었다고. 누나만 몰랐던 거지. 차라리 잘 됐어. 저놈이 먼저 나 치는 거 애들이 다 봤잖아. 이참에 어디 전학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아이 떨어뜨려 놔야지. 그 난리가 났으니 당연히 저희 집으로도 연락이 갔고 당연히 엄마가 오시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 찾아오신 건 아빠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망했구나 싶더라고요. 원래 남자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는 하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먼저 주먹질을 했다고 하던데 이걸 싸웠다고 해야 맞는 건가요? 정당방위라고 해야 맞는 거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사과받고 전학이든 퇴학이든 학교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 안 취해주시면 교육부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엉망이 된 제 얼굴을 힐끗 보고 상담실에 들어가신 아빠에게 상대방 부모님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정말 죄송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하셨어요. 아빠께서도 남자애들끼리 원래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고 그런 거 아니겠냐 얘기를 하시기에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았지만 저희 남매는 그냥 아빠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셨구나 하고요. 눈썹을 찡그리고 아무 말씀 없으시던 아빤 서로 싸운 거니 그러면 학폭위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냐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저 주먹을 날린 건 저쪽 애가 아니냐. 전학이든 퇴학이든 조치를 취해라 하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누나랑 잠깐 사귀었던 그 양아치 같은 놈 가벼운 정학 처분만 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입김을 불어넣으신 건지 몰라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퇴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좀 얻어맞긴 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속 시원하다 싶더라고요. 이젠 학교에서 대놓고 누나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넌 어떻게 누나라고 된 게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리지는 못할 망정 싸움도 니네 교실에서 했다며? 넌 거기서 선생님을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했어야지. 왜 그렇게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어? 이 한심한 것.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그런 거라도 잘했어야지.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진 학교에서 꾹꾹 참았던 화를 터뜨리셨고 결국 누나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버지의 팔을 끌어안고 그런 거 아니라고 싹싹 빌었죠.
아빠, 누나 잘못 없어요. 정말 제가 시비 걸고 그냥 싸운 거예요. 차라리 치실 거면 절 치세요. 네? 누나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아빠. 뭐 하고 있어, 누나? 툭하면 그렇게 누나 탓으로 돌리면서 화를 내는 아빠가 참 원망스러웠지만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도 놀라서 아빠를 뜯어 말리고 애들도 놀랐을 텐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당분간 찍소리도 하지 말고 집이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이게 참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누나 얼굴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엄만 철석같이 그 흉이 아빠 때문에 생긴 거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딸 얼굴에 생채기가 날 정도로 손찌검을 할 수 있냐. 항상 조용조용 말씀도 없으시던 엄마가 내 딸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아빠도 본인이 화를 못 참고 딸 얼굴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니까 미안하다는 사과의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한동안 누나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긴 했어도 예전처럼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좀 줄어든 눈치였습니다. 집에서 누나 얼굴에 난 상처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 저랑 누나 딱 둘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괜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찝찝해하는 누나에게 저렇게라도 안 하면 아빠 손찌검하는 버릇 안 고쳐진다고. 그럼 뭐 그때 그놈한테 얻어맞은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할 것 같냐고 버럭 화를 내니까 누나도 아무 말 못하고요. 그때 한 번뿐이겠어요. 사연으로 다 쓰려고 하면 사연을 읽어주시는 성우님 목소리가 쉴 정도로 저와 누나 사이에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답답했던 것은요, 매번 그런 식으로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누나의 그 바보 같음이었죠. 대체 자기가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자기가 뭐 만나면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건지, 어쩔 땐 그래 그냥 누나가 차라리 수녀님이 되겠다고 집을 나가는 것이 더 속 편하겠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외모가 예쁘장하니까 주변의 남자는 끊이질 않는데 저 여자 호구 같으니까 내가 잘 벗겨먹을 수 있겠다 하는 게 티라도 나는 건지 주위에 온통 똥파리 같은 남자만 끊임없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진 누나랑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런 놈들을 어느 정도 떼어낼 수 있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자기 누나 일에 눈 돌아가지고 3학년 선배한테 맞붙은 놈이다. 이런 소문이 한번 나니까 학교에서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누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죠. 누나, 꼭 서울로 올라가야겠어? 여기 근처에도 좋은 직장 많잖아. 가족들이랑 근처에서 지내는 게 누나도 여러모로 더 편할 거고 여자 혼자 독립해서 산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난 솔직히 아직도 누나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또 어디서 이상한 놈 데리고 올까 싶어서. 지훈아, 이제 누나도 나이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너 속 썩인 세월이 몇 년인데 설마 바보같이 또 그런 사람 만날까 봐? 누나 이제 절대 그런 사람 안 만나. 누나가 만약에 다시 그런 사람을 만날 바엔 그냥 네 말대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버리든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쩔 때 보면 아빠보다 네가 더하다니까. 아빠도 요즘 안 그러셔. 말은 좋아요. 대학 때에도 누나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고 모자라는 놈들만 만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독립까지 하고 나면 또 얼마나 한심한 놈들이 꼬일까 싶어서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누나는 은근히 독립을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죠. 외모가 예쁜 만큼 공부도 잘하는 누나였지만 은근히 기집애가 잘나봤자 나중에 시집갈 때 방해된다는 소리만 하면서 누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아빠였고 은퇴를 하신 후에도 군인 일대의 버릇이 남아있는 건지 늘 명령조, 윽박지르는 말투로 얘기를 하는 아빠 때문에 누난 집에서 항상 움찔움찔 놀라는 날이 많았거든요. 저한테 웃으면서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자기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짠하고 안쓰러워가지고 누나의 독립을 그렇게 말릴 수도 없겠더라고요.
영 걱정스럽긴 했지만 누난 정말 독립을 하고 나서 성실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종종 본가에 내려올 때마다 정말 우리 누나가 맞는지 서울에 올라가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받았구나. 그때 알았죠. 저렇게 생글생글 잘 웃고 생기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집에서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고요. 뭐 회사에서 우수사원 상도 받았다고 자랑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누나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요즘에 만나는 사람 없어? 내가 알던 우리 누난 주변에 남자친구가 항상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엔 통 나한테 남자친구 만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누나 요즘에 얼굴 핀 거 그것도 다 만나는 사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아빠한텐 비밀로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응? 그래? 티가 많이 나? 안 그래도 내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요즘 엄청 사랑받는 여자 얼굴 같다는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너까지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있나 보다.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결혼 생각도 있고. 안 그래도 조만간 가족들한테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오려고 했어. 성실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요즘 들어서 화사해진 누나 얼굴에 별 생각 없이 물어봤었던 거였는데 누나는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서 그제서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기도 했고 한편으로 또 불안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누나가 만나왔던 사람들은 제가 옆에서 제일 많이 지켜봤었으니까 이번엔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올까 싶으면서도 또 이 정도로 누나가 긍정적으로 변한 적도 없었던 것 같으니까 이번엔 정말 믿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어디서 이런 개차반, 뭐? 결혼? 니네가 뭐 제대로 해놓은 거나 있으면서 결혼 소리를 꺼내? 내가 어디 너 결혼할 때 한 푼이라도 보태준다든? 지금 당연히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겠지. 지금 그 생각으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놈을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아빠, 내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텐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저 못 참아요. 여태까지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면 다 맞는 얘기겠거니 하고 참고 살았어요. 한 번도 아빠한테 사랑받는 딸이라는 생각 해본 적 없고요. 적어도 이 사람은 직업이든 뭐든 다 떠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게 해준다고요. 아빠가 뭐라고 반대를 하시든 저 이 결혼 할 거예요. 결혼식장에 아빠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식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설마 했었던 그 걱정은 현실이 되더군요. 좋은 대학 나와서 꽤나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던 저희 누나가 데려온 매형 중고차 딜러랍니다. 말이 좋아 중고차 딜러지 제가 직업이나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그런 못된 사람은 아니지만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손을 씻는다며 팔을 걷어붙이는데 티셔츠 끝자락으로 문신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누나가 또 어마어마하게 별로인 인간을 어디서 데려왔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기가 차서 들을 생각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아빠에게 누나도 지지 않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아빠 앞에서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벌벌 떨던 누나였는데 대체 어디서 이런 깡이 나왔는지 몰라도 자기는 아빠 없이도 무조건 결혼식 올릴 거다. 말리지 말아라 하고 뭐에 홀린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으니 저희 부모님은 오죽하셨겠어요. 그 옆에서 매형은 무릎을 처욱하니 꿇고 장인어른 소리를 해가면서요. 장인어른 결혼식에 뭐 보태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한테 손 벌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 그냥 이 사람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 사람 만났을 때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잘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적어도 저 만나는 동안만은 그런 생각 안 들게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누가 네 장인어른이냐고 뒷목 잡고 쓰러지기 전인 아빠와는 달리 저와 엄만 진심 같아 보이는 그 모습에 마음이 동하더군요.
누나도 옆에서 울면서 이 사람 제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고요. 여태까지 누나의 그 얘기에 몇 번이나 속았던 저였지만 이번엔 정말 다른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전까진 어디 동네 양아치처럼 보이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에 조금은 든든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빠한텐 많은 사랑을 못 받았던 누나였지만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결국 저와 엄마 그리고 누나까지 합세해서 아빠를 끈질기게 설득해 결혼 허락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굳이 그렇게 양아치 같아 보이는 놈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아빠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매형은 정말 건실하고 사람 좋아 보였어요. 비록 직업이 그렇고 겉모습이 그렇긴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1시간 반 거리의 본가에 들락날락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참 성실하고 일관되어 보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래서 정말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도 그때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치만 아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 안 가면 애비도 없는 기집애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 집안 망신시키기 싫어서 겨우 가주는 거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딸 시집 보내기 싫어서 괜히 싫은 소리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허락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나 식장 잡을 때부터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엄마 옆에서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누나가 서울에 신혼집 얻는데 정말 10원 한 장을 보태주시지 않더라니까요. 뭐 좀 시끄럽긴 했지만 누나가 정말 전세대출부터 신용대출까지 지금은 은행이 빡세져서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가능한 대출 다 끌어다가 아파트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허락해 주시는 거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했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좀 도와주시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저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면서 반대를 하실까.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아빠의 쓸데없는 아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원래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누난 신혼생활 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집들이도 한번 가야 되는데 나도 요즘 일이 바빠서 한번 시간을 못 내고 있네. 나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갈 일 있는데 누나랑 매형이랑 그때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 누나 너무 좋지. 너 올라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친구 결혼식 때문에 급작스럽게 서울에 올라갈 일이 생겨서 호텔방을 잡아뒀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예약을 확인해 보니 제가 결혼식 날짜를 착각하고 다른 날짜에 호텔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차 시간이랑 다 맞춰서 예약을 해둬서 급하게 근처 다른 호텔을 알아봤지만 이미 주말이라 방이 다 나가고 없는 상태였고 누나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하루뿐인데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고 얼른 연락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지금 잘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하루 신세를 지면 안 될까 하고요. 누나가 우물쭈물 하는 것 같아서 매형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니까 또 아니랍니다. 매형한텐 자기가 다 설명을 하겠다고 괜찮다고 너 편한 대로 오라고요. 제가 다시 매형한테 연락을 할까 싶다가 누나가 알아서 얘기를 한다는데 제가 2번, 3번 귀찮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연년생인 누나가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은근히 심심했었거든요. 제 입장에선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누나 만날 생각을 하니 그냥 누나 집에 놀러가는 것뿐인데 꼭 소풍 전날 마음처럼 괜히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그렇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고 그래도 오랜만에 누나랑 매형을 만나는 자리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애매해서 간식이랑 커피를 사들고 누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음료 뚜껑을 잘 닫아놨다고 생각했는데 택시에서 덜컹하는 바람에 흰 티에 커피를 좀 쏟긴 했지만요. 기사님께도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드리고 혹시라도 시트 세탁하셔야 하면 연락 달라고 명함까지 드리고 내렸습니다. 얼룩도 보기 싫고 날이 좀 쌀쌀해서 올라가면 매형 옷이라도 빌려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누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누나가 반가워하면서 절 맞이해 주더라고요. 매형은 어디 가셨어?
아, 매영 아까 회사에 잠깐 볼 일 있다고 나갔어. 오늘 계약건이 있나 봐. 어머, 너 옷이 그게 뭐야? 이런 거 안 사와도 괜찮은데 커피 쏟았구나?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와. 잘 지내냐고, 신혼생활은 어떻냐고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하는데 누나는 또 누나라고 온통 제 옷만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괜히 감기 걸린다고 새 티셔츠가 있으니까 챙겨다 줄 테니 안쪽에 욕실에서 얼른 샤워하고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면서 편한 옷 한 벌을 챙겨줬습니다. 회포는 조금 나중에 풀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샤워를 하고 있었죠. 안쪽 방이라서 누가 오는 소리도 전혀 못 듣고 있었는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막 나오려고 하니까 매형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매형 언성이 높아지는데 누나가 안절부절해 하면서 제 얘기를 하려는 게 들리고요. 지훈이, 여보, 지훈이. 네 동생이 뭐, 네 맘대로 하루 자고 가라고 그런 얘기를 짓거린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네가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돈이 줄줄 새는 거야, 알아?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이 나왔어, 어? 내가 너 집에 있을 때 보일러 켜지 말고 따뜻한 물도 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니네 집 잘 산다고 하도 그렇게 얘기해서 난 결혼할 때 뭐라도 좀 보태줄 줄 알았더니만 애비라고 하나 있는 건 너 자식 취급도 안 하더구만. 너 그 집 딸 맞긴 맞냐? 어? 어디 거지 같은 곳에서 자란 거 아니고? 아유, 하여간 저 답답한 얼굴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유, 이걸 진짜. 그동안 본색을 감추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매형은 저희 집이 뭐 뜯어먹을 수 있을 만한 집이라 생각하고 애초에 누나한테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누나에게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은 저희 아빠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누나 대출로 겨우 산 아파트 관리비를 얼마나 보태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거 꼴랑 50만 원 나왔다고 누나를 윽박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나가 큰 목소리에 뭐 대꾸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짜증이 난다고 뭘 그렇게 목석같이 서 있기만 하냐고 누나의 뺨을 올려붙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라서 문을 부술 듯이 열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매형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눈치더라고요. 매형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저도 그대로 매형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누나는 또 한 번 절 끌어안고 뜯어 말렸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질 떨어지는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딴 한심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고 있냐? 어? 어디 감히 우리 누나한테 손을 올려? 매형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내팽개에 쳐버리곤 전 전화기를 들어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한테 전화를 했냐고요? 아니요, 아빠한테요. 서울에 잘 도착했냐고, 누나는 잘 지내고 있냐고, 은근슬쩍 누나의 안부를 물어보신 아빠에게 제가 누나 집에 올라와 있었던 얘기들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버럭 화를 냈죠. 아빠 때문에 누나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거 아니냐고요. 아빠한테도 제대로 사랑 못 받는 딸을 누가 소중하게 여기겠냐고요. 내가 지금 올라갈 테니까 그놈 어디 도망 못 가게 묶어 놓든지 해라.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알겠어?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빤 한참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니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그놈 새끼 어디 도망 못 가게 잘 붙들고 있으라고 저한테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 누나를 꼭 끌어안고 이제 다 괜찮다고 이깟 놈한테 쫄아가지고 살 필요 없다고 다 좋으니까 제발 다시는 이런 놈들 좀 만나지 말라고 누나한테 사정사정을 했어요. 제가 누나를 달래고 있는 틈을 타서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은근슬쩍 내빼려는 매형의 발등을 그대로 콱 밟아버렸습니다. 아야야 곡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주저앉는 매형을 보니까 얼마나 우습던지요. 저한테 한 대 얻어맞고 찍소리도 못할 놈이 지 마누라한테 여태까지 잘난 것도 없이 그렇게 큰 소리를 냈다는 게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매형을 이 집에 계속 묶어둘 수 없을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누나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럼 저딴 놈한테 계속해서 얻어맞고 살 거냐고 하니까 고개를 저으면서 붙잡고 있던 제 팔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나란히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아, 오해라니까요. 그냥 흔하게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게 가족끼리 할 짓이에요, 네?
저 성실하게 세금 따박따박 잘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온 매형은 이제 제가 본인을 못 때린다는 것을 알고는 실컷 기고만장해져서 경찰관들에게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누나도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아서 맞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버럭 화를 내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매형도 저희 아빠 포스에 쫀 건지 신나게 놀리던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인상을 팍 쓰고 들어오신 아빤 잔뜩 풀 죽어있는 누나의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그대로 매형의 따귀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뺨을 올려붙인 건지 의자에 앉아있던 매형이 그대로 나가 떨어질 정도였죠. 이깟 놈이 감히 우리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 행복하게 잘 해주겠다고 그 새치어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 같은 놈들을 어디 한두 번 본 줄 알아? 너 내 식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알겠어? 이 자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콩밥 먹게 할 테니까. 박지연, 고개 들고 어깨 펴고 똑바로 앉아. 네가 무슨 죄 지었어? 죄는 이놈이 지었는데 왜 네가 더 풀 죽어 있어? 너 내 딸이다. 당당하란 말이야. 아무리 찬밥 신세였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당하고 사는 꼴은 절대로 못 보는 저희 아빠. 그렇게 시원하게 매형 날려버리고는 누나한테 기죽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나를 보면서 아빠도 그동안 누나한테 못해준 게 영 마음에 걸리셨는지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아빠도 소중하게 안 해주는 딸을 누가 소중하게 대해주겠냐고 다 본인 탓이라면서 생전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던 아빠가 사과를 하시는데 누나도 그동안의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한 건지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형은 어떻게 됐냐고요? 부부싸움은 개뿔려. 그동안 누나한테 은근슬쩍 손찌검했던 거 전부 다 모아서 폭행죄로 고소하려고 저희 집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아빠랑 누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누나도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누나 정말 정신 차리라고 잘 살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 한 말씀 하시면 누나랑 같이 읽어보면서 저희 앞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만나며 잘 살아가 보려고요. 누나, 세상 사람들이 누나 뭐라고 해도 난 항상 누나 편인 거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힘내자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70 먹은 할머니입니다. 평소 보던 사연 채널에 글이란 걸 적게 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럼에도 딸의 도움을 받아 한자 적어나가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해요. 늙은이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짐승 같은 놈들을 폭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짐승들은 다름 아닌 저희 딸을 해코지한 사돈댁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전 이를 너무 늦게 알아차려 버렸네요. 제 딸이 사돈에게 당한 일을 이제부터 낱낱이 폭로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소중한 제 딸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둘째 미잔 제가 22살 시어머니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던 와중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미자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잘 아픈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칭얼대기도 잘하고 우는 것도 잘 아는 아이였죠. 그 시절 전 미자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애써 계속 달래줘야만 했어요. 제발 울지 마라 하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란 존재도 제 배에서 태어난 미자도 굉장히 마뜩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호랑이 같은 언성을 내곤 했죠. 그 이유는 오롯이 저에게 있었죠. 제가 첫째 딸, 둘째도 미자, 딸을 낳았기 때문이죠. 가문을 이어야 할 핏줄을 낳아야 하는데 쓸모없는 계집애만 낳았다고 구박을 하곤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양장점을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술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바람에 홀로 일하는 날이 많았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거죠. 그러니 집에 들어와서 조금만 살림살이가 흐트러지거나 미자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와 결혼했던 남편이란 사람은 시어머니를 막아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기운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이런 집안일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전 정말 그런 남편이 많이 미웠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혼이라는 건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전 그럴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서글프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엔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버럭 성을 내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은 허허실실 웃으며 술이나 주고받고 있고 문득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미자가 너무나 대쪽 같은 태도로 자기 할머니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때 미자 나이가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목소리가 또랑또랑했어요. 너는 내가 없을 때 시집살이 똑바로 하라니까 그런 것도 여태 안 하고 뭐 했던 거냐? 그리고 미자 저 계집애는 왜 이렇게 차 울고 난리야? 할머니, 우리 엄마 그만 괴롭혀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네 엄마를 괴롭혔다고? 매일 엄마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엄마도 우리 돌보느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해요. 나 우는 거 싫다고요. 이놈의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네. 아이고 기가 차서. 그간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면 다 했던 시어머니는 미자를 보더니 기가 찬지 실소를 터뜨리곤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 옆에 있던 남편이나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벙이 쪄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그렇게 제 인생의 봄날이 열어준 아이였어요. 부모에겐 자식이어도 의지하고 싶은 의지가 되는 자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미자가 딱 그런 애였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가 중풍에 맞아 쓰러지고 제가 변을 치우는 굳은 일을 해야 했을 때에도 미자는 제 옆에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제 언니인 첫째와는 다르게 야무지고 똘똘하게 손을 놀려 대신 변도 받아주고 청소도 도와주곤 했어요. 사실 우리 첫째 딸아이 역시 저희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요. 첫째 미영이 어렸을 적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구박을 받아서인지 언젠가부터 이 집이 싫다며 자긴 나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말리지 마. 나 이 집이 싫고 무조건 부잣집 남자 만나 나갈 거야. 난 계집애라고 맨날 구박받는 것도 지겹고 얼른 탈출하고 싶어. 틈이 나면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던 아이였어요. 그러던 이 아이가 정말로 20살이 되자 동네 떡집 아들과 눈이 맞아 갑자기 제 곁을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딸애가 바라는 것만큼의 부잣집 아들은 아니었지만 동네 떡집 아들 정도면 집에 재산도 좀 있겠다. 전 허락을 해줬어요. 첫 아이라 시집 보내는 기분이 남다르긴 했지만 마음속으론 저 아이가 저렇게라도 이 집을 탈출해 나가는 것이 좋긴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남편이 굳이 꼭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전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서 왜 우리가 그래야 하냐고 차남도 있고 다른 자식도 있는데 말했지만 남편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절 야박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의 서름이나 고단했던 점들은 죄다 깔아뭉개면서요. 참 서러웠어요.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첫째는 이미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셋째 아들은 학교 졸업 후 동네 양아치 같은 놈들이랑 어슬렁거리며 사고치고 다니느라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았어요. 연락을 해도 닿을 길이 없었고요. 셋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선지 남을 배려하는 일이나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엔 원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좋은 성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이였는데 시어머니가 대놓고 남녀 차별을 하는 탓에 어릴 때부터 제 누나들을 무시하고 이어서 언젠가부턴 절 무시했죠. 그러니 저도 셋째 아들에겐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둘째 미자가 그러더군요. 엄마, 언젠간 내가 엄마 데리고 나갈게. 엄마 나랑 서울에서 살자. 뭐? 내가 아는 언니가 미용실 하는데 사람 구한다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손재주 하나는 좋잖아. 언니 따라 미용 배우면 어디 가서 굶지 않고 살겠지. 그때 엄마도 같이 가자. 네가 아는 언니? 엄마 나만 믿고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미자는 친한 언니와 몇 번 연락을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저에게 떠날 날짜를 조용히 알려줬습니다. 물론 이건 비밀이었죠. 집안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요.
다만 엄마로서 조금 셋째 녀석이 마음에 걸리긴 해서 엄마와 누나가 떠날 거라는 사실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땐 찾아오라고 말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밤중 미자와 함께 떠나려던 날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들이닥친 거예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동네분의 집에서 주무시고 오신다는 날이었기에 편하게 준비하고 떠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등장에 너무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손을 들어 짝소리나게 뺨을 치셨고 그 다음부턴 떨어진 가방으로 절 후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미자가 울며 불며 말려봤자 시어머니의 꼬장꼬장한 기세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멍한 얼굴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비밀이라고 일렀던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도대체 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말했던 것일까요? 시어머니는 온갖 험한 말로 저를 한 번 더 사지에 몰았습니다. 어머님, 내 인연, 너는 사람도 아닌 짐승이다. 이 금수만도 못한 년 같으니라고 감히 혼자 살겠다고 여길 떠나려고 해? 네 남편이랑 날 버리려고 해? 너는 천하에 죽일 년이야. 너 같은 년을 내 며느리로 삼고 지난 세월 떠받들어 온 세월이 아깝다 아까워. 내 진작에 너를 쫓아냈어야 하는데 달랑 아들 하나 낳아놓고 뻔뻔하게 얼굴 드밀더니 처지가 불쌍해서 참아줬거늘. 아이고 은혜를 이렇게 갚어? 어머님 아파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때리시라고요. 너는 더 맞아야 돼. 시어머니는 다혈질에 한번 눈이 돌면 무슨 일을 하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 있던 차도를 집어들더니 그걸로 제 얼굴이며 등이며 찍어 내리더군요. 너무 아파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쓰러졌는데 피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둘째 미자가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어내고는 말하더군요. 미자 역시 차돌에 맞아 몰골이 엉망이었지만 미자의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우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병수발 다 들고 아버지 바람까지 참아주며 사신 분이에요. 엄마 같은 분이 어딨어요. 난 이제 할머니도 징그러워요.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만 엄마랑 저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할머니랑 저랑 엄마랑 인연 끊고 사는 거예요. 미자는 무서워서 몸을 떨면서도 자기 할 말을 하더니 끝끝내 제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기에 달려도 캄캄한 방과 논두렁이 전부였지만 저와 미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저나 미자 둘 다 아마 여기서 지금 나가지 못하면 영영 못 나갈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1시간 동안 달리고 또 달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죠. 그렇게 미자와 전 험난한 고생을 겪으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미자와 처음 서울에 도착해 미자가 구한 방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땐 둘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모녀에게 있어선 지옥에서의 해방이었지만 그 해방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었기에 눈물부터 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미자와 시작한 서울살이는 힘들지만 나름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남편도 시어머니도 없는 생활이었지만 나이 40 넘어 이제야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달까요? 미자는 제게 말했듯 아는 언니의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전 동네 식당의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사모님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는 일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곳 서울은 미자에게나 저에게 세상 어느 곳보다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또 미자와 제가 돈을 아껴 살았기 때문에 우린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예전에 남편 밑에서 살았을 땐 그저 남편이 갖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느라 제 돈이랄 게 전혀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돈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을 실제로 만져보는 일은 정말 설레고 힘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보는 일은 제게 있어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죠. 이걸로 우리 미자 결혼할 때 몇 푼이라도 보태줘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전 한 푼이라도 모으고자 덜 입고 덜 쓰며 악착같이 일하고 모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옆집 아줌마는 혀를 찰 정도였죠. 아이고, 딸내미 시집갈 때 뭐 얼마나 해주려고 그리 악착같이 살아. 옷도 좀 사 입고 새 물건도 사 쓰고 그러지. 저번에 보니까 의류 수거하면서 옷 가져가던데. 아유, 자꾸 헌 옷만 입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저야 이미 좋은 시절 다 간 사람인데요. 뭐 전 우리 미자만 행복하면 돼요. 그나저나 미자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주머니 혹시 주변에 괜찮은 청년 없어요? 청년? 글쎄, 아유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근데 지금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 전 그 무엇보다 미자가 제 언니처럼 돈 많은 남자를 만나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살았으면 싶었어요. 처음엔 첫째 미영이가 그냥 그런 집안에 시집갔으니 적당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위인 떡집 아들내미가 가업을 이어가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되면서 둘이 재산도 늘려가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미영이가 의외로 자기 팔자 피는 거 보니 우리 둘째도 그런 남자 만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하늘이 들어주신 걸까요? 그러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차 한 잔을 하자고 하더니 둘째에게 너무 좋은 혼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딘데요? 뭐 하는 집이에요? 글쎄, 아니 내가 저번에 미자 엄마 말 듣고 교회 나가서 여기저기 장가 못 간 사람들을 좀 알아보고 다녔는데 딱 한 명이 아직 안 가고 있더라고. 저기 시장통에 국밥집 파는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그 아줌마 첫째 아들인가 봐. 근데 뭐 국밥집은 워낙 오래전부터 해오고 장사도 잘 돼서 그냥 직원 두고 대충 왔다 갔다만 하는 정도고 사실 여기 집안에 땅이며 돈이며 아주 기가 막히게 많다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요? 응, 근데 거기서도 며느리감을 찾는다나 봐. 첫째 아들이 자긴 결혼 안 하겠다고 어쩐다 자꾸 속을 썩인다네. 뭐 어디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여자 부는 눈이 높은가 봐. 아유, 그래도 아줌마 딸내미 정도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예쁘게 생겼잖아. 키도 늘씬하고. 돈이 많은 집안이라는 말이 제 귀에 가장 꽂혔던 말인 것 같아요. 전 이걸 둘째에게 전달했고 미잔 조심스레 생각해보더니 며칠 뒤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 이 순간을 가장 후회해요. 제가 제 손으로 딸을 지옥으로 보낸 것 같아서 말입니다. 미잔 처음 그 남자를 만나보곤 그냥 그저 그렇다 정도로 말을 흐리더니 만남에서 점점 얼굴에 꽃을 피워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알 수 있었죠. 우리 미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요. 미자는 그 남자가 준 꽃이며 편지 같은 것들을 집에 들고 와 정성스레 장식을 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조심스레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발그레한 보를 하며 소녀처럼 떠들기도 했어요. 미자 너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결혼을 하지 그러니 엄마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엄마도 궁금해. 네가 좋다는 남자가 어떤 남잔지. 그리고 전 여기에 안달이 나서 둘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서로 마음에 들겠다, 조건도 좋겠다. 번갯불에 콩 볶듯 보내는 감이 있긴 했지만 언제 이런 조건의 남자가 또 나타날까 조바심이 든 거죠. 거기다 늘 일만 끝나면 파김치가 되던 내 딸이 난생 처음 이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굳혀졌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일단 그 사람이랑 얘기 나눠볼게. 그런데 이때 미자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에 나의 재촉이 압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네가 원하지 않으면 조금 더 생각해봐도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이제 결혼해야지. 내가 결혼 안 하고 집에만 붙어 있으면 엄마한테도 짐 될 텐데. 미자는 알겠다며 자기도 남자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고 곧이어 며칠 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오게 됐어요. 만난 예비사위는 아주 싹싹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어 보였고 또 자기 가정 하나는 건실하게 꾸려나갈 사람처럼 보였죠.
전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다 예비 사위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형제들도 모두 의사, 검사 등 전문직이더군요. 예비 사돈댁 역시 소문대로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조금 걱정스러웠던 점은 있었어요. 혹여라도 우리 둘째 아이를 마뜩찮게 여길까 봐요. 거기다가 당시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은 처음부터 미자 결혼식엔 참석도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고 나간 게 괘씸하다면서요. 어이없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싫다는 사람을 식장에 앉혀놓고 있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아무튼 홀어머니란 조건까지 붙었으니 제 눈에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지만 그쪽 집안의 기준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됐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시부모님 다 좋은 분들이셔. 아유, 그건 아는데 그래도 엄마는 걱정되지. 엄마도 시집살이를 겪어봤으니까. 오늘 엄마 옷 괜찮니? 촌스럽지는 않지? 엄마, 오늘 세상에서 제일 이뻐. 대망의 상견례 날 미자가 옆에서 저를 달래는 말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돈 내외를 보게 됐죠. 전 이날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 사돈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무척 궁금했는데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어요. 입은 옷이나 말씨나 모두 고풍스럽고 우아함이 넘치는 분들이었죠. 그러다 혼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안사돈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저희 처지를 비웃는 말이었거든요. 아, 근데 저희 집에서 집을 해갈 테니 혼술은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나 여력이 안 되신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사는 수준은 다 아는데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사는 수준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오래전부터 딸아이 결혼 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아놨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딸아이에게 들은 액수 정도라면 저희가 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래요? 예상외네요. 네, 그러시다면 저희도 편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불쾌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코스 요리로 소고기가 나왔는데 안사돈이 이러더군요. 근데 혹시 이런 거 드셔보신 적 많으시죠? 네? 저는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 종류 자체를 잘 안 먹는 편이죠. 저희 딸애도 그렇고요. 그래요? 비싸서 못 사 드셨던 건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이라기엔 정말 기분이 묘해지는 농담이었죠. 거기다 이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신우가 될 사람도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저와 사돈댁이 말을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알고 보니 담배를 피우고 오는 거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 옆을 스치면서 알싸한 담배 향이 풍겨져 오더라고요. 물론 담배 피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며 담배를 피러 나갔다 오는 건 좀 실례지 않나 싶었죠.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서 산통을 깨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빠한테 시집 왔으니 새언니도 참 복이 많은 것 같다. 안 그래, 엄마? 내가 어디서 보니까 사람마다 다 사주팔자라는 게 있대. 우리 새언니 팔자가 진짜 좋은 거지. 오빠 아내 되면 일 안 해도 되고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 뭐 하는 거야? 그만 안 하니? 그래, 자중해라.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그런 교양 없는 말을 하고 있어? 그 사돈 죄송합니다. 얘가 요즘 말이 거치네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미 제 기분은 상해버렸지만 사돈 어른들이 계속 사과를 하니 넘어갔어요. 의사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런 무례한 발언을 하나 싶었죠.
솔직히 제 딸도 미용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손님들의 신뢰도 받으며 살아온 아이인데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죠? 딸아이의 상처도 상처지만 너무 화가 나더군요. 나중에 상견례장을 나오면선 정말 복잡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저기 네 신우란 사람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던데 왜 그런 거니? 아휴, 엄마는 아까 정말 너무 놀랐다. 아니 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다니. 원래 좀 성격이 모난 데가 있어. 나도 윤기 씨한테 들은 건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눈치가 없어서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했대. 그래도 엄마 다행인 건 1년 후엔 미국 나가 살 거래.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 지금도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러니? 아유,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아까 기분이 많이 나빴다. 아유, 상견례장에서도 그러는데 너랑 둘이 있을 땐 얼마나 그러겠어. 원래 시집살이가 제일 힘들다잖아. 그래도 엄마 난 씩씩하게 잘 해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믿고 맡겨줘. 내가 시댁 사람들 다 휘어잡을 수 있다니까. 엄마도 알잖아. 우리 집안에서 나만 할머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산 거. 덕분에 할머니 구박 엄청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모르겠다 엄마는.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까지 정말 내 딸을 그런 시누이가 있는 곳에 시집 보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시집살이를 당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사위가 절 따로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너무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단돌이 했어야 됐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솔직히 나도 감정이 상하긴 했지만 자네가 잘못한 일도 아니니 이제와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일단 사과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자네가 대신 잘 중재를 해주게. 우리 딸 고생하지 않게 내가 부탁할게.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장모님. 이날 사위가 절 안심시키는 말을 믿고 넘겼습니다. 사위는 딸이 시집살이 하지 않도록 반드시 자신이 중재하겠다고 했고 저도 사위만 믿겠다고 말했어요. 딸아이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젠 진짜 사위가 된 듬직한 사위와 집에 들러 제게 선물이며 이것저것 주고 갔을 땐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집에 시집 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사위는 제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결혼 전 제게 첫 인사 왔던 날부터 제게 장모님 하며 깍듯하게 굴고 집에 뭐가 부족한 거 있으면 센스 있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곤 했거든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귤이며 딸기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선 건강이나 안부를 챙기곤 했습니다. 세상 더할 나위 없는 이쁜 사위였죠. 아이고 이렇게 번번이 안 사와도 된다니까 그러네. 손 무겁게 뭐하러 이런 걸 사와. 제가 사오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저번에 보니까 장모님 딸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에 갈비찜 해주신 보답으로 드리는 거니까 대신 저 갈비찜 자주 해주세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김서방 내가 자네 원하는 갈비찜 정도는 언제든지 해줄게. 딸아이 역시 옆에서 이걸 보며 저에게 아들이 또 하나 생긴 거 아니냐며 흐뭇해했죠. 그러다 몇 달 후 곧이어 딸아이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오며 완전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나도 이렇게 빨리 임신이 될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신혼여행에서 생긴 것 같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얼른 이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이게 무슨 경사니. 그래도 임신 초기에는 조산기도 있고 하니까 몸 조심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애 떨어지지 않게 너무 무리한 운동 하지 말고. 전 딸아이의 임신도 기뻤지만 혹시나 임신 초기에 있을 조산도 걱정했어요. 저 젊었을 적엔 주변에 그렇게 애가 떨어진 여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다행히 딸아이인 임신 초기를 지나 중기까지 무탈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도 마음을 완전히 놨고요. 딸아이가 입덧이 별로 없어 다행히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마음껏 해서 신혼집으로 나르는 게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임신한 동안 저와 비슷하게 고기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전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꼭 정육점을 들러 딸아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나 삼계탕, 갈비찜이나 하는 것들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곤 했죠. 엄마, 나 엄마가 해주는 음식들 먹으니까 너무 살 것 같아. 아, 왜? 김서방이 뭐 안 사줘? 아니, 그 사람도 사주지. 근데 엄마 음식이 내 입엔 제일 잘 맞아. 내가 한 음식은 어딘지 모르게 밍밍하고 맛도 없고, 엄마 음식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몰라. 고마워, 엄마. 딸아이는 이러다 살이 잔뜩 쪄서 출산 후 어떻게 살을 빼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늘어놓곤 했어요. 전 딸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곤 했고요. 그게 저의 주말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 딸이 임신 중기 유산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건 사위에게서였습니다. 사위는 침울한 목소리로 이 소식을 전했고 전 너무 놀라 병원으로 뛰어갔죠. 정확한 얘기를 듣기 위해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시더군요. 하지만 딸은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태동이 안 들려서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엄마. 나 어딘가 마음이 너무 허해. 일단 대학병원 가서 아이부터 밖으로 빼내야 한대. 안 그러면 산모한테 합병증이 생긴다고. 딸아이는 힘없이 중얼거렸고 그 뒤로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이 잃은 기분이 어딘지 공허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도 많이 보이곤 했죠. 다행히 딸은 그 이후 아이를 또 임신했고 이번은 건강히 출산까지 했습니다. 딸아이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서 엄마 생각 많이 난다며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는데 저까지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갓난아기였던 딸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자식까지 낳은 엄마가 됐다니 참 시간 흘러가는 속도가 제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아이는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시부모님이 남자라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잘 해주신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들었고요. 제가 딸을 낳아 시집살이를 고되게 했기 때문에 딸만큼은 결코 그런 일로 구박받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잘해주신다니 다행이다. 근데 엄만 우리 손주가 여자라도 좋아. 엄마 때야 여자 남자 차별이 있었지. 손주라면 여자든 남자든 다 상관없이 이쁘다. 엄마, 낳아놓고 보니까 딸이고 아들이고 뭐가 중요한가 싶어. 내 자식인데 다 이뻐. 그나저나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집살이 당했던 거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 우리 그때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면. 딸아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고 연락을 하지 않았고 첫째 딸아이와 막내 아들만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한 번씩 연락할 때마다 돈 달라는 부탁만 했기 때문에 야속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어찌되었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둘째 딸 미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 시름도 걱정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어요. 제 모든 예상을 뒤엎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만들어 딸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사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기쁜 마음에 사위를 부를까 하다가 일단 손을 흔들었는데 절 보지 못하기에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와이프한테 안 들어가 봐도 돼? 오늘 외박한다고 했어. 오늘 우리 둘이야. 진짜? 웬일이야. 역시 우리 오빠 박력 터진다니까. 너랑 있으려고 그런 거지. 오늘 어디 갈까? 전에 갔던 그 스테이크집 갈까? 전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조금씩 다가가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둘은 연인처럼 바싹부터 다정히 손을 잡고 있더군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위는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애엄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딸을 두고 말입니다.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 쪽으로 걸어갔고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젊은 여자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장모님, 여길 어떻게 왔긴? 자네 지금 우리 미자 두고 바람을 피는 게인가? 똑바로 말하게. 그게, 장모님. 사위는 곧장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장모님이 생각하는 사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도망을 가버렸고요. 내가 생각한 사이가 아니면 무릎을 왜 꿇어? 지금 장난하나 자네? 장모님,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요즘 집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여자가 꼬리를 치는 바람에 그만 넘어간 겁니다. 정말 생각하신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론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사위가 말하는 걸 보니 둘째 딸은 사위의 바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고요. 일단은 계속 길거리에 서 있을 수 없어서 커피숍으로 들어갔는데 사위는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저 집사람에겐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집사람은 모릅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장모님. 정말이에요. 전 사위가 어디서 어떻게 여자를 만났던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나름대로 물샌 바가지를 틀어막기 위해 노력했죠. 허나 영원히 지켜질 비밀은 세상에 없다고 하죠. 딸아이가 저에게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제게 애아빠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토로를 하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 모질한 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에 곧장 딸네 집으로 달려가 한바탕 난리를 떨었습니다. 사위는 똑같은 레파토리였고 딸은 애를 껴안은 채 펑펑 울고 있었어요. 사위의 상간녀는 사위네 회사의 경리였는데 심지어 딸네 집에 인사를 한번 오고 난 후 딸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배신감도 상당히 했던 거죠. 딸은 사위를 더 믿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거론했습니다. 엄마, 나 저 사람이랑 못 살겠어. 한번 바람핀 놈을 어떻게 믿고 살아.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애한테 저런 아빠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요. 제가 이날 무조건 딸의 이혼을 지지하고 찬성한 것이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었어요. 저도 사위가 개차반이고 딸이 불행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바닥을 기며 앵앵대는 손주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아빠 없이 자랄 손주가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만 말하고 딸네 집을 나와버렸죠. 딸은 그날 이후 이혼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막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저와 같은 이유였어요. 엄마, 한 번만 봐주기로 했어. 딱 한 번만. 결의가 느껴지는 딸의 말이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모릅니다. 둘이 다시 그대로 산다는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사위를 야단치고 어르고 달래고 온갖 짓거리를 했는지 몰라요. 제발 마음만 잡고 살아달라고 눈물로 빌기도 했고요. 특히 박가사돈이 상견 예장 땐 워낙에 무뚝뚝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사위가 바람을 폈다는 말을 듣고선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다 하더군요. 한 번 더 바람을 피우고 싸돌아다니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란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 말에 사위가 제대로 겁을 먹었고요. 박가사돈은 제게 따로 전화를 해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안사돈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마치 남자라면 다들 한 번쯤 바람 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꼿꼿한 태도였어요. 기분 나빴지만 그 집에 경우 있는 양반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딸내에서 5년간은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둘째 손녀까지 출산해서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시 막내 아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사고를 뒷수습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딸내에게 큰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요. 다름 아닌 이 녀석이 어디에 돈을 투자했다가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돈이 나가야 했거든요. 아들은 당연히 그 돈을 충당할 여력이 없으니 제가 해주어야 했죠.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던 돈은 그렇게 자식에게 다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언젠가 반드시 꼭 성공해서 갚을게. 고마워. 그리고 작은 누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작은 누나한테 돈 여러 번 빌렸거든. 그리고 이날 전 몰랐던 얘기를 알게 됐어요. 바로 막내 놈이 우리 딸 미자에게 돈을 여러 번 빌렸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이놈이 어찌나 얄밉고 밉상스럽던지 가뜩이나 힘들게 살고 있는 딸인데 저 몰래 돈을 빌렸다고 하니 한 대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또 미자가 저에게 한 번도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엄마 입장에선 안쓰럽고 그렇더군요. 나중에 미자에게 말하니 미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엄마, 별것도 아닌데 뭐, 큰 돈도 아니었어. 동생이 빌려달라는데 그럼 어떡해.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빌려주고 싶어서 해준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사돈 떼기 하시면 아니야. 어머님 아셔도 아무 말씀 안 하셔. 좋은 분이야. 우리 착한 미자는 그런 식으로 또 무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운명처럼 딸아이 신우란 사람과 안사돈이 나눈 뒷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만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기막힌 우연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날은 제가 백화점에서 청소하는 일을 구해 일을 하게 된 첫날이었죠. 딸 시집 보내는데 모아두었던 돈을 많이 쓴 터라 저도 노후를 위해선 청소하는 일을 구해야 했죠. 딸아이는 자신이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자식에게 민폐 끼치는 노인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겠다 지인의 소개로 어렵게 구한 자리라 나름 열심히 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출근을 했는데요. 백화점 화장실 휴지통을 비우기 위해 들어갔다가 사돈 어른을 만난 겁니다. 처음엔 사돈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저를 먼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어머 사돈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죠? 아이고 그러게요. 근데 옷을 보니까 청소부로 취직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 나이에 청소부 일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나이 먹고 이런 일 하시면 관절 다 나가요. 네. 그래도 일하는 게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쉬면 오히려 몸만 더 쑤시더라고요. 참 우리 안사도는 마음이 이렇게 넓으시다니까. 나중에 저희 집에 가정부 필요할 때 부를게요. 집이 워낙 넓어서 가정부 두고 사는데도 손이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솔직히 청소부로 마주쳤다는 게 조금은 창피했고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습니다. 누가 봐도 청소부 옷을 입고 있으니 모를 리 없었고요. 그런데 안사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저런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에게 자기 집 가정부 일을 해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당황스런 나머지 저도 반문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안사돈은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돈 드릴게요 라고 말하더니 나중에 또 만나자며 제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몇 분을 벙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소부와 교대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백화점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잠깐 화장실에 들려 손이라도 씻고 가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안사돈과 딸아이 신우 목소리였어요. 엄마, 근데 아까 그분 청소부 옷 입고 마주쳤으니까 진짜 쪽팔렸겠다. 그지? 그럼 나도 아는 체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했다. 청소부 사돈이라니. 왜 하필 그런 사람이 우리 집과 엮인 건지 진짜 싫다 싫어. 오빠가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솔직히 엄마 선보라고 한 여자들 중 하나만 골랐어도 집안이 넉넉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다. 누구 탓을 하겠니? 아무튼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더라. 심지어 옷에도 냄새도 나던데. 여기 백화점 청소부들은 옷도 제대로 안 빠나봐. 내가 민원이라도 넣어야겠어. 직원관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엄마 오늘 내가 가서 백화점 담당자한테 따질게. 저런 사람이 청소부로 일하면 백화점 매상 확 떨어질걸? 걸어다닐 때 냄새나서 손님들 불쾌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뭐야,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언니 친정에 돈까지 퍼다 줬다며? 그 집 막내 아들이 사고 쳐서.
그래, 내가 열받아 혼났다, 진짜. 지지리도 없는 집구석이야. 자식 새끼들이 다 그 모양이니, 아유, 처지가 불쌍해서 봐준 거다. 순간 모멸감이 확 치솟아 얼굴이 붉어졌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 내용이 맴돌았죠. 절 능욕하는 말들, 제 직업을 가지고 함부로 찌어대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상처가 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이 와중에 갈 곳은 없어 그저 서점에 가 몸을 녹이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렸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가장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사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위는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 대뜸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전 고지곳대로 소리를 치며 말해버렸죠. 사실 그 순간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위는 저희 집으로 딸과 함께 찾아와 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전 이날 사과를 받으면서도 기분이 무덤덤했습니다. 사위가 제게 사과할 일도 아니었고 다름 아니라 제게 용서를 빌어야 할 장본인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그 장본인들은 제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만 감정을 사겨야 했을 뿐이었고요. 더군다나 안사돈이란 사람은 정말 뻔뻔하더군요. 나중에 딸까지 이 상황을 알고서 이혼을 하겠다 뭐 하겠다 난리를 치며 사태가 커지자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에게 위로금이라며 돈을 전달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겠죠? 뭐가 됐나요? 아시잖아요. 더 큰 문제 만들지 말죠, 가족끼리. 어이가 없어 따지려고 드니 안사돈은 더 큰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상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죠. 제가 말 실수했고 사돈 기분 언짢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돈,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우리 맏며느리가 자기 동생 챙기겠답시고 우리 아들 돈을 몇 번이나 가로채 갔어요. 애가 요즘 일하느라 얼굴살이 쏙 빠져서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 죽겠다니까요. 사돈도 알고 계셨죠? 그건 알고 있긴 했지만, 네, 모두 제 아들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며느린 집안에서 살림만 하니까요. 마치 안사돈은 그게 대단한 무기라도 되는 듯 제 딸이 집에서 자기 아들 등골 빼먹는 존재라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친정에 그렇게 돈 퍼나르는 거 아니라고 그리 말려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며느리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걸. 우리 며느리만 몰라요, 사돈. 큰 액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그만치 5천만 원이에요. 5천이 누구 동네 개 이름인가요? 그 말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어요. 사실 저야 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근데 언제 왔는지 모르게 제 딸이 뒤에 서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돈. 그 돈 제가 갚아드리죠. 그러니 지금 나가주세요. 위로금 필요 없습니다. 갚을 거란 기대도 안 해요. 이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5천이 있겠어요? 참 아직도 전 이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런 말을 하고 나가는 안사돈이라는 작자나 제 딸의 무너진 얼굴이나 저의 처량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거실 유리창으로 비춰오는데 가슴이 꽉 막힌 듯 했어요. 그 뒤로 전 둘째 딸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딸 쪽에서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참 묘해요.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우연을 만나게 되기도 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라 반갑기보단 어색하고 얼떨떨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너 혹시 사고라도 친 게야? 엄마, 사고는 무슨, 반가운 소식 전해주려고 전화했지. 반가운 소식은 무슨, 너 이번에도 전처럼 돈 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지? 엄마 돈 없다. 먹고 죽을래도 없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철 들었어. 이번에 정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엄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래.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나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줘. 아들은 역시나 아들이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저에게 줄 게 있다고 하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갔더니 아들은 정말로 두툼한 돈봉투와 함께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눈이 안 좋아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액수는 억이 넘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서 물어보니 아들은 이번에야말로 투자 사업이 성공했고 큰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더군요. 안정되기까진 말을 아끼고 있었고요. 누나에게 보답도 하고 싶다면서 누나 몫까지 따로 전달해주고 싶은데 누나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작은 딸내와 연락이 닿은 게 아주 오래전이라는 게 상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어린 손녀딸도 봐주고 곧잘 놀아줬는데 말이죠. 아들을 만나고 난 후 전 제가 먼저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손녀딸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집으로 오라고 했죠. 오랜만에 본 딸은 어딘지 사람이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말을 피하려 하길래 손녀딸만 몇 번 놀아주고 말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손녀딸이 저만 보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엄마가 매일 아파해. 어린 손녀는 저만 보면 계속 딸이 아프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딸이 어디 아픈 것 같진 않았는데 말이죠.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 해서 물어보니 그런 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이란 것이 무섭죠. 제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딸이 핸드폰에 시어머니라는 글자만 보면 몸을 자동으로 떤다든지 하는 반응이 걸렸습니다. 네, 바로 안사돈이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무섭게 몸이 일으켜졌고 전 사위에게 위치를 물어 사돈댁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는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전 거기서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돈댁의 문을 열자마자 안사돈이 제 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더라고요. 딸애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놔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고요. 그 순간 딸의 눈물 자국이 눈에 선연히 들어왔습니다. 사돈이란 여잔 가정부가 하는 말도 못 듣고 딸애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있었어요. 야, 이년아, 너는 시녀야. 내 아들 시녀라고. 시녀 주제에 내조나 할 것이지. 어디서 애 둘 낳았다고 유세를 부리고 지랄이야? 야, 너 아직도 내 아들이 바람 한 번 핀 거 가지고 지랄 떠니? 네가 잘했어 봐. 응? 내 아들이 그러겠어? 전 곧장 달려가 있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진 기억이 드문드문 나요. 나이 70에 무슨 힘이 그리 있었겠냐마는 안사돈은 제게 뺨을 맞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전 딸애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선 모든 전말을 알게 됐어요. 딸애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무수한 가학적인 행위들을 당해왔던 겁니다. 사위란 놈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댔고 딸아이가 시어머니에게 사위의 그런 행동을 막아달라 하면 저런 식으로 머리채를 잡았다고 해요. 이외에도 시어머님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자기가 싫다며 청소부 딸년이라는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나중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칠 의지도 잃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몸이 부서질 듯 아파오더군요. 제가 겪었던 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딸아이가 또 겪는 것이니까요. 전 바로 딸아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소송을 걸었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흔쾌히 도와줬고요. 미자야, 엄마는 있잖아. 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못된 짐승 같은 놈들 반드시 벌받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정말이야.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늘은 저희 편을 들어줬습니다.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사돈은 법적 처벌을 무섭게 받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받았어요. 물론 딸아이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 되기엔 너무나 작은 액수였지만요. 요즘은 딸아이의 정신건강을 위해 막내 아들이 준 돈으로 전원주택을 사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부디 딸아이가 완쾌하길 바랄 뿐이에요. 또 우리 손주들 역시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